도쿄에 있는 그림들은 특히 인상파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인상파 그림들과 일본이라는 국가 사이에는 훨씬 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도쿄에 가면 모네 그림도 보고 고흐 그림도 볼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들이 왜 모네 그림과 고흐 그림을 필사적으로 수집했는가, 그리고 모네와 고흐가 이미 일본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그림에서 일본을 닮으려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이 우리가 도쿄의 미술관들에서 그림을 보는데 조금 더 많은 지식을 얻고 또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19세기 중반부터 후반까지 거의 대다수의 예술가, 특히 화가들이 자포니즘의 영향하에 있었습니다. 그 중에서도 특히 자포니즘에 깊이 빠져 있었던 두 명의 대표적인 화가가 바로 모네와 고흐입니다. 모네의 그림이 일본에 어느 정도 많은가 하면 도쿄에 있는 국립서양미술관 한 미술관이 모네의 작품을 20점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학고내에 있는 폴라 미술관이 모네의 그림을 19점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두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모네의 그림만 이미 40점이에요. 그리고 일본의 많은 지역의 미술관들도 대부분 모네의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 그림들은 어떻게 일본으로 흘러갔는가? 최초의 일본 컬렉터들이 인상파 화가들을 만나서 그들의 그림을 보고 그림을 살 때 그 중에서 일본풍, 자포니즘을 유난히 좋아하는 화가들의 그림을 우선적으로 샀을 겁니다. 이 1899년에 수련과 일본식 다리를 모네가 모두 12점 그리는데 그 중에 한 점이 일본의 폴라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. 이 연못과 그 다리에 대해서 말하자면 모네가 1883년에 파리 인근 지베르니에 집을 삽니다. 그리고 10년 동안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빚이 다 없어지니까 모네는 이번에 길 건널 땅을 또 사요. 그리고 그 땅에 나는 뭘 했나 하면 연못을 팝니다. 집에 있는 정원도 모네는 굉장히 열심히 꾸몄습니다. 그 집에 있는 정원은 땅의 정원이라고 불렀고 수련을 심은 연못은 물의 정원이라고 불렀습니다. 그 물의 정원에 일본풍 다리를 놓은 거예요. 이 다리를 그러면 모네가 어떻게 보고 만들었나? 우키요에 보고 만든 겁니다. 그 정도로 모네는 일본풍에 깊이 빠져 있었고 또 나중에 모네가 후반부에 그리는 연못과 수련의 그림의 어떤 고요하고 정적인 스타일이 젠이라고 하는 좀 일본 스타일과 상당히 유사하기도 해요. 마네가 그린 이 에밀 졸라의 조상인데 이제 마네는 올랭피아라던가 풀바디의 점심 같은 도발적인 그림을 그려서 주류 화단과 언론에서는 매서운 비평을 받았고 신진 예술가들과 작가들에게는 열렬한 지지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. 특히 마네를 옹호했던 인물이 에밀 졸라인데 두 사람은 새로운 뭔가 아방가르드한 힙한 예술의 리더로 이 졸라와 마네를 보이기 위해서 모든 소품을 대단히 주의 깊게 배치했을 것인데 여기서 졸라가 싹 세련된 옷을 입고 다리를 보고 팔집을 보고 있는데 뒤에 뭐가 있냐면 일본풍 병풍이 있고 수모의 역사를 그린 우키요에라는 일본 목판화, 그 다음에 마네의 올랭피아 복사본, 그 뒤에 있는 것은 벨라스케스의 복사본입니다. 요 소품 배치를 보면 당시의 최신 힙한 경향이 무엇? 바로 자포니즘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. 이런 식으로 당시의 화가들은 다 나름의 방법으로 일본풍에 탐닉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일본 에도 시대의 목판화 우키요에입니다. 이 우키요에는 당 18세기, 19세기 에도 시민들의 성정과 개성과 스타일을 보여주는 독특한 산물인데 실제로 19세기 초반 1800년대 이미 에도의 인구는 100만이 넘었습니다. 인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들, 또 가부키도 공연되고 그 다음에 불꽃놀이, 서민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유쾌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런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목판화로 찍는 겁니다. 이 우키요에는 제작 방식부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의 회화와 완전히 달라요. 화가가 흑백으로 밑그림을 그립니다. 그러면 목공 조각가가 그 밑그림을 목판에 붙인 후에 거기에 그대로 음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원본은 소실됩니다. 그 베이스 목판에다가 잉크를 발라서 찍습니다. 그러면 색깔이 입혀지지 않은 밑그림이 찍혀 나오죠. 거기다가 화가가 색칠을 합니다.
그러면 그 색칠에 맞게 빨간색, 파란색, 노란색, 초록색 이렇게 다 색을 입혀놔요. 그리고 인쇄공들이 가장자리를 잘 맞춰서 한 장을 차례차례로 대고 이런 판때기로 살살살살 문질러서 색깔을 입히는 겁니다. 그런데 어느 정도로 세밀하게 했냐면 이런 머리카락에 1mm까지 다 세밀하게 할 수 있었답니다. 우키요-에의 영향을 받은 화가 중에 고흐를 빼놓을 수 없죠. 고흐가 사실 스승이 없지 않았습니까? 고흐에게 굉장히 중요한 스승이 바로 우키요-에였던 겁니다. 다리를 자신의 스타일로 이렇게 한번 복사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스타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. 똑같이 그리지 않았는데 무슨 영향을 받았단 말인가요? 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그 우키요-에에서 배운 기법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. 여기 귀를 자른 자화상,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다시 그림을 그릴 것이다 라는 선언과도 같은 그림에도 그 저 뒤에 배경에 붙어있는 것은 우키요-에입니다. 이 정도로 고흐와 우키요-에와의 관계는 밀접했던 것이죠. 그리고 이 유명한 그림, 1890년에 태오가 아들을 낳아서 아기 방에 걸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 그림이 고흐의 다른 그림과는 좀 달리 약간 평면적이고 유난히 디자인적인 감각이 좀 느껴지잖아요. 이 그림에서 고흐가 영향을 받은 것은 바로 이 호쿠사이의 멋쟁이 새와 벚꽃이라는 그림입니다. 많은 인상파 화가들이 영향을 받았지만 예를 들면 드가의 이런 발레드 여절 같은 그림에서 한쪽에 무용수들을 몰아넣었는데 이런 구도는 더 전통적으로 서양화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구도입니다. 서양화에서 사용하는 구도는 반을 갈랐을 때 딱 이렇게 반으로 접히는 구도예요. 드가는 그런 서양화의 스타일을 과감하게 벗어났고 그 과감한 불균형 비대칭의 구도에서는 우키요-에가 한참 더 선배입니다. 아사쿠사라는 것이 도쿄의 유명한 절인데 천장의 지붕의 한 부분만 그리지 않았습니까? 이런 것들을 드가가 본 것이죠. 드가의 이런 오케스트라 연주자들, 아니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의 뒷머리를 저렇게 크게 그리다니. 그러나 저런 뭔가 잘못 찍은 사진 같은 그림에서 우리는 극장이 가지고 있는 현장성을 느끼게 됩니다. 이런 것들을 드가가 뭘 보고 그렸을까요? 우키요-에의 이런 남다른 구도, 독특한 구도를 우키요-에는 무궁무진하게 구사했고 드가는 그런 우키요-에의 구도를 보면서 자신의 스타일을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이죠. 이런 식으로 우키요-에를 중심으로 한 자포니즘의 영향은 19세기 후반에 거의 모든 화가들에게 영향을 남겼고 그 중에서도 모네와 고흐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도쿄 국립서양미술관이라던가 아티존 미술관이라던가 폴라 미술관에 가면 당연히 모네와 고흐의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.